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미국 뉴욕에 있는 대형 증시들이죠. 예컨대 테슬라나 애플 같은 증시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좀 낙폭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도 랠리는 1일 천하였습니다. 초고강도 인플레이션 예고에 지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도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떨어졌거든요. 바로 곧바로 개장한 유럽 증시도 급락 출발했습니다. 네. 영국하고 스위스가 금리를 올렸어요. 영국하고 스위스는 준 기축통화입니다. 네. 달러를 대신해서 통용이 가능한데 영국은 무려 5번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지금 3% 내외로 떨어졌고요. 네. 특히 다우는 더 심각합니다. 다우지수 오늘 740포인트. 네. 지금 3만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선이 붕괴된 건 지난 2021년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나스닥은 더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투매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술주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4%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형주의지의 S&P 500 지수도 3%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친절하게도 7월까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피해갈 수가 없는데 네. 실제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소비 심리는 사상 최악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낮게 최저치로 떨어졌고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 후폭풍이 좀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국내 금융시장은 어제 좀 큰 충격은 사실 없었잖아요. 소폭 반등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는 좀 억울해요. 아니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증시가 많이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미증시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FMC 안도감에 어제 이제 8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모처럼 외국인이 또 열흘 만에 순 매수했거든요. 소폭이긴 하지만 일단 오만전자는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선물이라는 건 미증시 마감 이후에도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네. 글로백스 선물 지수들이 떨어지면 야 내일 미증시 떨어질 거야 라면서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이 서학개미들이 워낙 많거든요. 테슬라부터 애플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물 지수가 장중 흐름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채권 금리,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빅스텝 또는 그 전후와는 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높게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요즘 9시 뉴스에서 경제 뉴스가 1번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경제 수장들이 바빠졌어요. 서로 잘 안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요. 네. 긴급하게 재정 상황 점검해야 하고 있고 주말에도 만납니다. 이제 우리는 7월 13일에 금통위가 예상이 돼 있어요. 네. 만일 이창용 총재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7월에 한 단계 베이비 스텝으로 고수를 하시겠어요? 빅 스텝으로 가시겠어요? 저라면 이제 역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전금리 우려 때문에 좀 높이 올리지 않을까. 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26일, 27일에는 미국이 또 한 번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이 상단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상단이 똑같아졌어요. 연 1.75예요.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베이비 스텝 가면 2%에 그치지만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 2.5가 됩니다. 근데 이 글로벌 자금은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과거에도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지만 그다지 충격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게 뭐냐? 환율이에요. 환율이 그 당시에는 달러당 1,100원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태여 돈 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육박하고 있어요. 네. 이 1,300원이라는 숫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기자 질문이 있으니까 다음 금통위까지 4주 정도 시장 반응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만일 하느니 정말 빅스텝 0.5% 금리를 올린다? 하느니 만들어진 게 1950년이에요. 네. 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총재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른 건 사실이다. 네. 근데 금리 격차 자체 중점을 두기보다는 외환시장,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장 전망은 조금 엇갈려요. 외국계 증권사, 특히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올해 남은 4차례 금통위에서 야 하느니 0.5까지는 불가능해. 4번 연속 베이비 스텝에 그칠 거야. 네. 그런데 JP 모건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7월에 하느니 빅 스텝 0.5% 올린 이후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골드만삭스는 연 2.75%, 네. JP 모건은 3%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지금 7% 어제 돌파했고요. 네. 연말까지 이런 속도로 하면 8% 넘어가거든요. 지금 1.75에서 연말 2.75 내지 3%로 간다는 거 상당히 고강도 긴축이 6개월 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이너스 통장 쓰신 분들, 영끌하신 분들, 비투하신 분들 1,900조 원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 네. 이게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럼 일단 뭐 올해 FOMC 회의도 4번 정도가 남았고 미국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한국은행도 계속 맞춰서 속도를 좀 빨리 맞춰서 인상하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 우리가 등 떠밀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나서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후행적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 그래서 어제 제가 혹시 내가 만일 제롬 파웰 의장이라면 저는 그냥 자이언트를 안 갔어요. 네. 1% 1%를 예. 뭐라고 외신에서 표현하냐면 네. 전보라고 하더라고요. 100베이시스 포인트. 한꺼번에 충격을 줘서 아예 100베이시스 포인트 올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걸 잡아야지 지금 8.6이라는 수치 위로 안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위로 올라가서 9% 뚫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굉장히 빅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추가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건 좀 궁금한 부분인데 과거에 이렇게 그 전보 스텝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0.5도 없고요. 네. 미국은 있어요. 미국은 있습니까? 예, 미국은 과거에 이제 지금 정확하게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있어요. 미국은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네.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일자리, 기업 투자, 소비 심리 급격히 내려가요. 급격히 내려가서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하지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볼튼이에요. 존 볼튼. FRB 전 총재였는데 이분이 이제 했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1%씩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시위가 늘어났어요. 존 볼튼 몰라가라. 몰러가라니까 이 정말로 이제 호신용으로 권총을 들고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중앙은행이 네. 위협을 받았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3년 후부터 나타납니다. 네. 긴급하게 그렇게 돈을 흡수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낮아지고요. 다시 그게 경기 이제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창용 총재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창용 총재하고 이미지가 비슷하거든요. 한 1,190m의 장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성장보다는 물가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고요.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올려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시급한 물가 안정 잡기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 저도 기재부를 출입했거든요. 네. 기재부, 한국은행 전부 출입을 해봐서 성향이 어떠냐.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돼요. 절대 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이나 KDI, 이 국책연구기관보다도 낮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종전에 3.1%에서 2.6%로 낮췄고요. 물가 전망치는 2.2에서 4.7%예요. 네. 제가
우리나라 물가 최근에 발표했던 것들 가운데 OECD가 4.8%로 최고고요. 네. 기재부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걸 지금 성장률 그리고 물가 전망치 모두 지금 한국은행, KDI보다도 정부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앞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주겠다는 얘기가 맞고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건 올해 성장률이 아니야. 내년이에요. 네. 한국은행은 뭐라고 보고 있느냐?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2.5%예요. 올해 2.6하고 내년에 2.5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네. 물가 전망치 3%예요. 그러면 물가는 3% 올랐는데 성장은 2.5% 했다?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긴축이 지금 우리는 하루빨리 금융시장의 혼탁함이 좀 벗어나서 정말로 이제 빨리 안정되기를 원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내년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도 계속해서 인상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당장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전기요금도 함께 오를 것 같죠? 맞습니다. 사실 그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감내할 부분이 있어요. 7월과 10월에는 두 가지 다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네. 한전이 어제 이제 산자부에다가 연료비 연동제를 감안한 3분기 인상안을 내놨어요. 최대폭 킬로와트당 3원 인상해달라. 그리고 3원 인상이 너무 적으니 플러스 5원까지 확대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연료비 연동제도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한전의 적자가 계속 누적 적자가 커지고 있어요. 네. 지난해 4분기부터 거의 6조 원대, 그 8조 원대 가까운 이제 적자를 내고 있고 연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전기요금에 반영을 안 하면 30조 원입니다. 이러면 디폴트예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네. 근데 이 부담은 여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 연료비를 감내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후손들한테 떠넘기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정부가 장기 임기 내에는 절대 나쁜 일은 안 하거든요. 네. 전기요금 잘 안 올리고요. 네. 연금 개혁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1990년생은 연금 못 받는데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일단은 한전의 21일 날 그 발표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휘발유 값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일단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근데 국제유가가 계속 크게 오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검색하면서 가요. 검색하는데 요 근래에 여기는 서울 경기 근처여서 네.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리터당 2,000원 이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고유가로 인한 이제 유류세 30%도 최대폭인데 네. 이게 7월 말까지 한시적이었거든요. 어제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이게 5개월 더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여기다가 당연히 아직 그럼 체감이 안 돼요. 지금 가보세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추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다 하더라도 교통세와 같은 탄력세를 적용해도 최대 낮출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고유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유가 환급금은 또 이 투입한 재원이 너무 10조 원 이상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 향후 유가 추이를 봐가면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7월에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도 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항공권 구매하기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항공권 구매, 특히나 유류 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내요. 네. 그러니까 8월에 예행하시는 분들, 7월에 예행하시는 분들 지금 유류 할증료,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최고 단계 22단계 적용돼서 네. 장거리 국제선의 경우에는 편도가 33만 원 이상 늘어나요. 왕복이면 66만 원이요. 네. 이 정도면 이코노미석 좌석 사면서 비즈니스 내는 꼴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8월 계획하시는 분들 미리 6월에 발권하시면 6월 말까지 발권하시면 유류 할증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 여행 계획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유류 할증료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발목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